숙제만 열심히 하면 집행유예 뜨니까. 너무 약하게 잡더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미 제 당사자예요. 나만 너무 예민하겠구나. 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해요. 아이고, 울 일이 아닌데.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약간 그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이제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쉽지 않게 하려고 많이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As we all go insane. So here we are in the car, leaving traces of us down the boulevard. I wanna fall through the stars, getting lost in the dark is my favorite. 이런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 우리 아들, 우리 장남, 그 시간에 기도. 뭐 사실 뭐 그렇게 깨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 친구들이 하는 문화를 잘 흡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뭔가 자기가 박제돼가지고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분들 정말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가해를 멈추기 위해서 혹은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이 없구나. 5만 명이 이 방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보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점점 불어나고 이들의 악행은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거는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이슈가 정말 끝까지 가서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텔레그램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그런 채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찾았는데도 약 60여 개가 찾아졌고 이를 혼자서는 대응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조직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SNS나 등에서 유통이 쉽게 되고 땡땡양, 땡땡 이렇게 하면은 그 영상을 어떻게든 다 구하는지 순식간에 SNS로 서로 다 그러게요. 네.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랬고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피해를 받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영상을 돌아서 보고 그거 걔 아니야? 라고 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랬었고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모를 수. 네, 남자친구가 찍어서 그냥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트위터 하다 보니까 그 성착취 영상 관련된 거를 이제 계속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무원 하기 위해서 이걸 하던데 이거 프로젝트 리셋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거 신고하는 거를 해본다거나 우리가 직접 저희 말고 요원들이 투입돼서. 네, 요원들이 투입돼가 저희 또 생업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제작진이 해보시거나 하루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쵸. 실제로 그런 방을 팠을 때 진짜 반응이 오는지 찾아내서 고발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리는 것도 네네. 괜찮을 것 같고. I can swear, I can joke. I see what's on my mind. If I drink, if I smoke, I keep up with the guys, and you see me holding up my middle. 지금 프로젝트 리셋 체험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조금 역할을 분담하고 여중생 영상 15개, 영상 플러스 사진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얼마 판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좀 봤거든요. 땜번방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도 신고를 해주시고 캡처해서 프로젝트 리셋에도 보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거는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런 계정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계정 자체를 남자가 관리를 하는데 게시글은 여자가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트 보세요. 1000이에요. 1000. 이거 제목이 뭐가 없어요.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문제인데. 아까 말해준 그 조건 검색어를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나? 프로젝트 리셋 팀들은 이걸 일상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그걸 매일 보시겠죠. 아무래도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좀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전까지 업무 보면서 좀 한번 힘을 한번 보태보자고 프로젝트 리셋에. 네. 자, 6시까지 해쳐 모여 뵐게. 파이팅입니다. 근데 글만 봐도 너무 더러운데. 진짜 가슴이 벌렁거려.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이거는 또 신고하고. 미성년자가 아닌데 음란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한 카테고리는 없는 거 신고할 때. 딱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저요? 그거 해요? 그거? 리셋?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진짜 충격이다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약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할 말이 없네. 어우. 뭐예요? 지금 저희 엠번방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씨, 못하겠어. 힘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진짜. 못 보겠다. 이거 일단 이 사람 신고. 나는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였다면 지금 그게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성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떳떳한가? 아니 용어 자체도 뭐 특이하고 희한한 용어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들끼리 아는 언어들이 있는 거. 능력 쳤더니 지금 정신이 능력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이거는 이런 거를 이게. 한 8시간째? 9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우는 속도보다 퍼뜨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개개인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게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개개인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소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그냥 그 무리가 이렇게 이어서 네, 좀 플랫폼에서 좀 이런 거를 다 같이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000개가 이거를 좋아요를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이 없나? 왜냐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심각한 표현으로 이 가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몇 달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지만 이게 재판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이게 해결됐나 싶었는데 이제 전혀 해결된 건 아니고 잠시 언론 피해 있었다. 사실 더 이 사람들한테는 지쳐보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전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맞아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무기력함을 많이 프로젝트 리셋 하시는 분들이 더 느낄 텐데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 계속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랑 관련된 이런 범죄랑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재판을 다 가신다고 해요. 선관을 하시고 그 재판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취합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저희 지역에서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관련된 가해자인 김모 씨의 재판이 있다고 해서 재판 방청연대로 재판 방청연대자 중 한 명으로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연대하고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식지 않게 하려고 많이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야? 약간 그런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건이 해결되도록 끝까지 같이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도권과 지방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사건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은 지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건을 취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인 그분이 거의 기자네요, 기자.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 모셔서. 분도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속 가시니까. N번방에 분노하는 미량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직 봤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매일 그 노란 메모지가 올라와요. 노란 메모지 저번에 글 한 줄이 올라오고 그걸 전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전시한다. 우리가 지금 전시하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이제 밀양에 사신 여성 6분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N번방에 분노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대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모여서 시작하신 거고 뭐 오프라인 활동까지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량 여자들 활동하는 거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생겼어요. 이런 게 확산이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온다는 의미를 좀. 그 밀양 시내에 현수막을 또 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N번방 이슈에 강남역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마치 움직이고 그 이슈를 의제화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 이렇게 주목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 지은 지는 4년째고요. 이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건 올해. 저희 심은 지 이제 한 2주? 엄청 많이 가요. 풀도 너무 많이 자라서 매일 지금 풀 뽑고 모 보식하고 이렇게 있어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때를 맞춰야 되니까 농사는 때 맞춰서 해야죠. 제가 하도 다른 일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모두 죽고 이래서 한 번쯤 새로 심으려고 어제 트랙터로 또 논을 갈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제발 좀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서 농사만 짓고 살고 싶어요. N번방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제 분노의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나라도 어쨌든 이 공론화 시키고 해야 된다 해서 글을 막 올렸는데 아니 오늘 늦게까지 있을까요? 저녁? 오후까지? 오늘 오후까지 로타리 타야 돼요. 그러면 나 여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다시 올라올게요. 전화할게요. 제가 저희 많이 늦었죠? 5시에 일어나서 가요. 일찍 일어나서 하시죠. 공유는 할까요? 뭐? 이거 민원 천공. 그럽시다. 처음에 이제 기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했어요. 비나 씨랑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사들을 계속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밀양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모여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게 시작이 됐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있잖아요. 2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에 코로나 전 세계에 걸린 사람들만큼의 숫자인데 그게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제 SNS 공간 안에서 약간 토해내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저희 돈 내가면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저희 돈 내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서 현수막 참여하실 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 그 거리에 60개가 넘는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제 많이 좀 주목하고 놀라는 그런 반응이었고.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또 보호받아야 될 측면도 있고 해서 지역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로 그래서 가까시 약하게 네, 가까시 스스로 나오게 된 이유도 협조하면은 이 양형 기준이 대폭 완화되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반성문 쓰는 거 아니겠어요? 반성하고 있고 협조만 열심히 하면 집행유예 뜨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 얘는. 너무 약하게 잡더라고. 이런 사태를 보고 있는 것 자체도 피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이미 제 당사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고 이미 시작된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해요. 여성들은 실제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의외로 많이 겪거든요. 내가 겪었을 때 나는 너무 예민하겠구나 해서 묵인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감정들이 아이고 우리 일이 아닌데. 아니 근데 저는 요즘 방청국에 계속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데요. 창원 이 정도는 우리도 그 좀 문의를 드려가지고 방청 신청.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여성으로서 사회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도 많잖아요. 밥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매 순간 마주하게 되죠. 사실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끝을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모일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시공공시설 말고 그 옆에 들녘을 빌린다고요. 동네 할머니한테. 거기 이제 아는 분이 계시니까. 오, 추수하고? 추수하고. 창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명 창원 여성살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는 느낌? 스토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스토킹. 분명히 여성을 선별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 영역도 좀 약간 확대되고 있는 느낌도 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꾸.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다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토킹 범죄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스토킹이라는 말이 너무 낭만적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언어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정하고
되게 잘 챙겨주는 사람, 관심이 많고 뭐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소속된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배려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이제 만나보자고 제안을 했고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만나기로 했고.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뭐 전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길래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툼이 생겼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분의 얼굴을 때렸는데 거의 얼굴에 함몰 되다시피 했대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막 문을 두드리고 온 동네에 그 야밤에 새벽 뭐 2시인가 3시에 문을 열어달라.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막 빌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무시를 하니까 그 이후로 조금 집착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와서 빌었다면 제가 안 만나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 앞에서. 계속. 현관문 손잡이에 뭐 편지나 꽃이나 화분 같은 게 놓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밤새 여기서 기다렸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거예요. 문자나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오늘 무슨 옷 입었네? 그 색깔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 했어? 친해 보이던데. 뭐 오늘 누구랑 어느 식당에 가나 보네? 뭐 이런 식의 어디서 뭐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안 받았어요. 수신 차단을 하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모임에 있었잖아요. 이제 뭐 되게 다급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누구누구가 지금 술을 먹고 만취가 돼가지고 차를 끌고 갔다. 한강 뭐 간다고 한다. 전화를 했죠. 수신 차단이고 뭐고 전화해서 어디야 무슨 일이야 뭐 설마 진짜 무슨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연락이 이어지고 거의 한 1년을 갔죠. 성원살이 처벌하고 여성살이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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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살이 끊어내자! 그 사건을 접하면서 결국 죽어서 끝이 났구나.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게. 어머니는 가게 앞에 같이 퇴근하자고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들 하나가 일상생활을 그냥 평범한 범주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스토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상대방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싫어? 내가 나쁜 짓 했어? 내가 너를 때렸어? 내가 뭘 했어? 자기 혼자 로맨스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60대 남성이 그동안 스토킹을 해오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을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한 스토킹으로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같은 행위로 피해를 주고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당 응대 불만을 품고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인근에 살던 식당 주인 B씨가 평소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한 번 나가서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에 따른 진정실 이야기는 내 뇌리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되든 어떠한 증인이 되든 찾아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억울하지 않게 돌아가셨다고 생각됐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오늘 불독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에 관한 힌트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읊어드렸던 대사가 꽤나 합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N 드라마였죠. 미생의 대사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쫓겨났듯 이제 퇴직한 가장이 퇴직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피자집 차렸는데 인근에 마트 들어오면서 이제 망한 사연이었죠. 예. 이게 이른바 생계형 창업의 실패 사례입니다. 이게 벌써 6년 전 드라마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죠. 맞습니다. 당시에 이후에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겠다,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이런 대사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자영업자의 상황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다룰 자영업, 일단 자영업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이게 이제 자영업이고 그런 사람 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자영업자가 되겠죠. 예. 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 변호사나 의사에서부터 농민, 어민, 또 양장점, 미용실, 안경점 사장님들, 또 동네 음식점 사장님, 노점상 다양하죠. 굉장히 넓네요. 예,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네. 통칭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고요. 취업자, 일하는 사람은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로 다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비임금 노동자에 속합니다. 지난 5월 기준 560만 1000명이고요. 세부적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21만 7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38만 4천 명입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여기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거든요. 한 10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급여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가족이니까 넓게 보면은 여기까지 자영업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류가 애매한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던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예.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형식상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영업자 상황이 좋았다라는 말을 근래에 들어봤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죠.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이제 정육점이 편의점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 분식점이 고깃집으로 바뀌었고, 이 맥주집이 저 맥주집으로 주인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누군가는 계속 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더 심해지긴 했지만 그 앞에 붙어도 자영업 상황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원래 계속 안 좋았죠. 네. 네. 퇴직금에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이제 망하고 그럼 규모를 줄여서 또 재창업하고 또 망하고 이런 걸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빚만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통계청에서 해마다 연말에 이제 기업 생멸 통계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이게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18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창업한 신생 기업은 92만 개. 이 가운데 개인 기업이 92.5%, 법인 기업이 7.5%였습니다. 소멸된 기업은 69만 8천 개였는데 그중 94%가 개인 기업, 법인 기업은 6%였습니다.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평균 65%, 5년 생존율은 29.2%였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은 1년 안에 망했고 10곳 중 거의 7곳이 5년을 못 버틴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가 5년 생존율 30%를 웃돌았고 경남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일단은 창업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폐업도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영세 사업자가 많은 이제 숙박, 음식점업 또 이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9.1%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을 버티는 가게가 10곳 가운데 2곳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소자본 창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낮아서 창업도 쉽게 되니까는 경쟁은 되게 심한데 그만큼 적정한 이익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률이 그렇게 높은 거죠. 저도 보니까 이 비슷한 업종 가게가 갑자기 확 등장했다가 또 우후죽순 와르르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게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죠. 예.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실직한 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이제 많이 몰렸었죠. 그 유입된 이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요 관련해서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나라별로 비교한 그래프를 볼 수 있거든요. 이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입니다.
이 코스타리카와 함께 OECD 조사 대상 이 38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를 보면은요,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 칠레였고요. 반면에 영국은 15.1%, 프랑스가 11.7%, 뭐 일본, 독일이 한 10% 안팎이고 미국이 6.3%였고요. 참고로 EU 평균이 15.3%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분류를 해보면 중남미 농업국이거나 또 관광이 주력인 국가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인 나라 가운데선 우리나라가 높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자영업자가 10명 중에 1명꼴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니까는 2.5배 정도 높은 거죠.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 궁금합니다, 이사님.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데도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은 제조업에서 실직했을 때 그 생계 대책이나 전직 대책 같은 게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기간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또 외국과는 다르게 저희들은 그 일시불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봤죠? 네. 네. 근데 그 외국에는 퇴직금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지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도 사실은 실업급여가 부족하니까는 실업급여를 대신한다는 측면으로 일시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생계 대책은 없고 일시불로 퇴직금 받으니까 당장 소자본 창업할 정도의 돈은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의 생계형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거죠. 네, 뛰어들더라도 뭐 대출이나 임대료, 투자금의 걱정이 없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항상 영세한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영세한 분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죠. 특히나 말씀하셨던 이 진입장벽이 낮은 이런 음식점, 음식업이라든가 소매업이 특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규모별 비중을 보면은 전체 자영업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영세사업자 비율이 72.1대 27.9. 그러니까 영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7.9%입니다. 그런데 음식업으로 가면 영세사업자 비율이 32.6%로 높아지고요. 다시 소매업은 4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업 같은 경우 절반 가까이가 영세한 거죠. 대면 수업이 있는 학생들 정도만 오갈 뿐 학교 앞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대학가에서만 볼 수 있는 복사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학기 초 대목은 물 건너갔고 학기 내내 방학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사집을 해온 지 10년째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복사 업종은 특히나 학교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일반 손님보다는 거의 뭐 80-90%가 학생 상대인데 뭐 학교를 안 오니까. 이 건물에 입주한 상가는 모두 13곳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5곳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음료점을 운영하는 한수경 씨. 예년 이맘때면 아르바이트생 없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했다가 3명을 했다가 지금 잠시 얘기를 해서 보류된 상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인근 가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성추용 씨는 11년째 이 토스트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게 잘 되던 장사는 3년 전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하다가 올 초엔 적자까지 기록했습니다. 계약하면 숨통이라도 트이겠지 했는데 코로나19 사달이 터졌습니다. 너무 어려워. 상가 이거 못 그렇고 대학까지 엉망이 나. 그럼 2학기도 지금 이리 식으로 하면 장담을 못 하니까는 거의 문 닫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대학가에 학생, 고객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1학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 그렇죠. 또 이제 2학기 시작할 때까지 또 비수기잖아요. 여름방학이니까. 방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토스트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업을 접을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연말까지는 버텨보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접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계획이나 대책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게 참 답답한 문제죠. 이게 그 연말까지 버티신다는 것도 뭐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요즘 뭐 청년 창업을 대폭 장려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셉니다. 청년일수록 경험들이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충분히 경력을 쌓고
그런 게 더 중요한데 일단 창업하라 그런 것도 문제고 청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장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경력이나 자금이 없으면 사실은 재취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업급여가 충분히 제공된다든지 전직을 위한 직무 훈련이 충분히 제공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 생계를 위해서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폐업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경쟁은 더 높아지고 폐업률도 높아지고 이건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영세할수록 업황부진을 견딜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대출 부담도 크고 한국은행 그 2019년 9월 말 기준 보면은요, 대출을 받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가 44만 5천 명. 이들 저소득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이 51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그런 사람이 평균적으로 1억 1,6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영세할수록 신용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은 커질 테고 연체율 높아지고 이것도 역시 악순환을 형성하는 거죠. 연소득 대비 지니고 있는 이 평균 빚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는데 흔히 매출 부진을 2달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더 그 이상의 지금 기간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대출 같은 대출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책이 주로 대출 위주인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미 창업할 때부터 각종 그 대출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한국의 그 가계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하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출을 또 늘리면 물론 이제 이자가 싸니까는 당장 부담은 덜지만은 숨통만 트이죠. 결국은 그 빚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버티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소상공인 대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리는 거고요. 뭐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당장 급한 부를 꺼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지금 3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가구 구조가 이제 변화가 됐고, 뭐 온라인 시장이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뛰어넘었고요. 뭐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나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 여가 산업이라든가 헬스케어 등등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의존하는 그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가 뭐 잘 발달해 있고 또 이제 배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치킨집, 피자집 이런 거 무수히 생기고 무수히 또 망하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 인구 자연 감소하는 숫자 이제 자연 감소로 돌아섰는데 인구가 준다는 건 어쨌든 총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발맞춰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결국은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을 그렇다고 뭐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의 생계 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창업하는 그런 생계형 창업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직 기간 동안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도 지금보다 좀 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고 금액도 진행이 필요할 거고. 자영업을 준비를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뭔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업 비용도 또 들잖아요. 뭐 이제 폐업을 하려면 폐업 비용도 들거든요. 그냥 폐업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폐업 비용도 부담스럽고 이제 다른 일거리 찾지 못하고 막막하고 하니까는 그냥 문 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뭐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올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에 뭐 적응을 해가던 아니면 뭐 임계점에 다다르는 상황에 오든 이제 폐업이 이제 크게 늘 것이다. 그러면서 자영업 전반이 출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상가나 그 담보 대출 해놨던 그런 뭐 주택이나 이런 뭐 급매물 같은 거 나오고 또 이제 그 연동해가지고 대출 부실화되고 이러면 그 자영업과의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뭐 소상공인 지원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지원책들 내놓고 있는 거고요.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몰락하는 그 자영업 문제에 대한 대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의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를 꼭 정규직 중심으로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 시간제 노동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게 저임금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흡수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네요. 음식업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창업이라든가 혹은 어려운 이 자영업을 유지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일자리 흡수가 필요하지만 자영업 내부에서도 좀 되는 업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막연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막연하기보다는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청사진이군요. 예. 청사진뿐 아니라 이제 계속 그 단계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공공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당장 뭐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라든지 보건의료 인력 같은 경우 지금도 계속 중노동에 하루에 뭐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건의료 인력만 하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 같은 게 인구 대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당장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외에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각종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다 공공 일자리로 제공되거든요. 외국은 어린이집도 대부분 국공립이라서 거기서도 공공 일자리가 많은데 한국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외국과 비교하면 공공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이나 비중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꾸준하게 늘려나가면서 자영업이나 이런 데로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일자리란 것은 예산, 즉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는 사실은 예산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되고 정세가 필요하죠. 정세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부담을 하는 대신에 혜택도 같이 누리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손을 떼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서 보니까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는 대신에 저임금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그 우리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린 비정규직이면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사실 훨씬 적잖아요. 대부분 적죠. 뭐 은연중에 그런 상황을 당연시하고. 그것도 참 문제인데요. 사실 외국을 보면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외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시간당 임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말씀대로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당 임금은 더 높게 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묘한 게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하면서 임금도 더 낮아요. 사실 이건 문제고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이라든지 고령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일도 적게 하는데 임금까지 적게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체질 개선이든 뭐 이런 걸 어느 시기에 해야 될지 이런 추진할 시기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할지도요. 그럼에도 미래는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산업구조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뭐 우리가 자동화 때문에 기존 제조업 일자리가 준다 그러지만은 자동화 되면 또 그 자동화 관련해서 로봇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또는 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쪽의 일자리를 반대로 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온라인 시장의 발달이 자영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지만 또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은 그만큼 유통 관련지 물류 쪽의 일자리를 또 느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자리가 주는 건 아니고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기존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제때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준비들의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게 사실 외국에 비하면 매우 취약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직무 훈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또 적극적인 이 정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임금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업종 전환도 유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의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그래서 폐업과 그리고 재취업, 그러니까 취업을 돕거나 또는 이제 창업, 직종 전환을 해서 재창업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재창업 지원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 재창업 지원을 하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는 업종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숙박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거 이런 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시장 같은 게 발달하면서 물류나 이런 쪽은 또 사실은 창업 기회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 우리나라는 소비자 대상의 자영업 내지는 서비스업은 진짜 포화 상태인데요. 반대로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 결국 그걸 누군가가 또 배송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유통 관리라든지 이런 기업 대상의 서비스업, 즉 기업을 대상화하는 자영업, 소위 B2C라 그러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외국에 비하면 매우 약합니다. 사실은 창업을 유도해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이 미리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용보험 다뤘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국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었는데 자영업자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이제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텐데 지금 고용보험이 말씀드렸듯이 임금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 같은 가운데에서는 사업자 등록 한 분에 한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의무 가입 아니고 임의로 그냥 개인이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부담률이 또 2.25%로 높고요. 예. 그리고 비자발적 폐업 시에만 이제 실업급여 주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진짜 망해야만 주는 거지 뭐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망하기 전에 뭘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럴 때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조건이 제한적이고 안 좋죠.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 중에서 지금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0.38%밖에 안 됩니다. 거의 가입 안 하고 있는 거죠. 비자발적 폐업 시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안타깝네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애매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자영업자에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사실 고용보험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오늘 우리 주제인 자영업 대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준비 없는 창업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도 충분히 주고 기간도 늘리고 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고용보험 예산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 예산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사실은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까 잠깐 정세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스스로가 같이 좀 더 부담을 진다. 그런 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 또 위기에 빠진 오늘 주제였죠. 자영업자들. 이 문제의 고민을 모두가 함께하고 또 고통이 있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내수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스스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이번에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그 구해주신 분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아이들과 놀 수 있나요? 계부, 의붓 아버지, 계모, 의붓 어머니. 근데 계부라는 뜻, 계모라는 뜻이 이을 계자에 어미 모자,
이을개자의 아비부자라고 해서 좋은 뜻이 사망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계부 계모가 나왔을 때 저는 좀 놀랬던 게 그 프라이팬 여아라는 키워드가 굳이 피해 아동을 제목에 등장을 시켜야 했을까? 아이 많이 낳으라고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숫자에만. 그쵸? 근데 이제 이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게 이 창녕 아동이 이번에 스스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구조됐지 그 탈출에도 실패했더라면 아직도 계속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예, 결과로 우리한테 나타나진 그렇죠. 않았을까. 저는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이 원가정 지속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학대당한 아동들이 거의 이제 그 재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때 원가정 지속 보호가 69%가 넘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저는 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학대를 가한 사람이 있는 집이 보호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원가정에. 근데 뭐 애만 숫자만 채워서 일단 우리 시군이 인구수 많다. 예, 그렇죠. 네, 그걸 그렇게 갖다가 하니까. 뭐 경쟁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